그럼 지금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편집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서울경제부사장 겸 논설실장인 김광덕 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포럼이 시작되면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기조 발언에 이어서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편집인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언을 마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 시작 직전에 오늘 우리 편집인협회에서 초청한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양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지금 21대 국회의원을 지금 지내고 계시는 삼선 의원이십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원내의 모든 이거를 지휘하는 사령탑 원내대표를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래 지역은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예, 갑에서 당선을 되셨는데 지난해 서초을 지역위원장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당의 험지라고 하는 서초로 옮겨서 상당한 정치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받으셔서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직책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내셨고요. 그다음 정책위 의장도 지내셨고, 그다음 수석 대변인도 지내셨고, 민주연구원장도 지내셨고, 그다음에 원내 대변인도 지내셨고, 그래서 이 국회 내에 지금 당 대표를 빼고는 주요 보직을, 주요 아주 중요한 당직을 다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치 문제와 정책 여러 가지 원내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편집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광덕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입니다. 서울경제부사장 겸 논설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편집인 포럼 열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아까 소개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신 홍익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홍 원내대표님은 아마 국회에서 외모가 가장 준수하신 분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합리적이고 아주 유연한 사고를 갖추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학발사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셨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민주당에서는 허엄지 중에 허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십니다. 오늘 저희 편집인들이 홍 원내대표께 아마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5개월 앞이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강대강 여야 대치정국의 진로, 또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진 민주당의 통합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편집인 여러분들의 예리한 질문, 그리고 홍 원내대표님의 핵심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뭐 제 기조 발언보다는 질의응답이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추승호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른 아침부터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인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형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IMF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일본의 추월당해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더 떨어져서 장기 저성장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고 버팀목이 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부 들어서 60조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로 정부는 마땅히 대응할 만한 재정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초부자 감세를 비롯해서 긴축 재정으로 경제와 민생은 더욱더 힘겨운 상황입니다. 경제뿐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이어달리기 해왔던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 안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지난 30-40여 년 동안 함께 갖고 왔던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유의 경제 위기,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여당은 답이 없습니다. 국정쇄신 요구에도 귀를 막고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욱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너진 안보와 대립일변도의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역이 함께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도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당장의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께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당이 성과와 다양성에 기반한 단합된 하나의 민주당 그리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차이는 존중하고 수용하는 보다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아주 간략하게 기조 발언을 전해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많은 질의응답 또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도록 그 질문하고 답변을 가능한 짧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신문 기사가 될 수 있게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우리 김명수 매일경제 노조실장께서 뭐 정책에 관해서라든가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50인 미만 중소기업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법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큰데 민주당 입장은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인신 처벌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물론이고 사업장마저도 그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그 생계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생을 강조하신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즉 방패물 특별법도 3년째 방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원전 예산도 대폭 삭감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전력 생태계 무너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떤지.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너무 이 우려가 좀 과잉되어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그 오너를 경영인을 실제로 법적 처벌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그 법적으로 오랫동안 따져봐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인신구속까지 가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현격하게, 그러니까 분명한 법적 책임이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많은 경영인들이 책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사고의 한 9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그 2년간 유예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이 정부 측 관련 당국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서 김기문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과 대화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만약의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를 전제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확실한 앞으로 향후 2년간 그럼 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주 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간 2년 후에 이걸 또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경제계에 보다 확실한, 그럼 2년 후에는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보다 확고한 합의된 입장을 전달해 주면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도 이 관련된 법을 냈습니다. 저는 제정법이 아니라 전면 개정한 법을 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원전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원전을 앞으로 한 80년 정도를 원전을 수명만 단순히 수명만 비교해도 80년 가까이를 원전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프랑스가 45년 정도의 이 방사능 폐기장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질적 가동이 2040년 이후에 가동이 되는 겁니다. 한 5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와 준비 기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와 방사능 폐기장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의 준비에 착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자력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 정부는 지금 CFR 100하고 우리는 RE100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국제적 합의는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소위 RE100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제돼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지난번 유럽에서 합의가 만약 이것이 이 RE100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을 2050년까지는 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합의가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확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영희 한겨레 신문 편집위원께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책보다는 너무 구체적인 정치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싶긴 한데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해서요. 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얘기들 협상 중이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저께도 국회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범시민사회 쪽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 위성정당 정도 하나 정도 남은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민주당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그 얘기는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 마지노선까지 하고 뭘 기준으로 뭐를 판단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한 김에 아니요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만 남았으면 다시.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굉장히 희화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당도 그 위성정당을 결국 만들었고요.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법의 핵심은 특히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중점으로 가는데 저는 뭐 일관되게 다양성과 대표성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처한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선거제도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핵심인 비례제도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일반 국민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권이나 일반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치권은 뭐 정당이 좀 입장이 갈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그 학계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매우 이런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이 강한 반면에 일반 국민 여러분 반면은 아주 반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 얘기는 정당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어떤 뭐 지도부나 또는 정당의 자기 입맛에 맞게 비례대표를 잘못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각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수를 늘리거나 또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있다. 이 간극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지금보다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좀 늘렸으면 그리고 연동형에 기반한 제도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위성정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그 어떤 기본 취지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당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법을 저희들이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검사 탄핵 문제 있잖아요. 지금 검사 탄핵 문제 그리고 검사 탄핵 외에도 이동관 탄핵까지 여러 가지 탄핵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권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좀 지도부 내에서 특히 검사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정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수사 배제가 된 상태인데 탄핵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는 건지 그리고 또 서초울 지역이시니까 지역에서 느끼기에 좀 그런 탄핵 정치의 효능을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는 뭐 지난번에 당론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검사 탄핵 두 분의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당론이 정해졌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단위에서는 논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논의된 내용이 저한테 전달돼서 뭐 추가로 더 늘리자든지 또는 제가 그 내용을 갖고 뭐 최고위원들과 논의했거나 이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했던 당론으로 정해진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분의 문제인데요. 방통위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논란, 그러니까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개월 전에 최민희 위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의결까지 해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제 기구인, 그러니까 여야가 추천해서 5명으로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의 원칙을 깨고
그 최근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 그 이전부터 두 명의 여당목 두 분만 갖고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독임제 논란, 위법성 논란을 초래한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최민희 의원이 아무런 법적 화자가 없는 것은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공개를 해버려서 그런데요. 나중에 그 여당 추천한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이죠. 이진숙 그 사장과 우리 야당목 두 명 한 분을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해서 최민희 의원까지 3명을 한꺼번에 다 같이 임명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에서도 지난 7개월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미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그 제19 감사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우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지금 검사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검사들의 제19 감사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검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국회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인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검사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지난 옛날에 검사들 떡값 때 그 떡값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게 불법 수수가 아니라 그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다 무죄로 이 검찰이 판단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란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받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김영란법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치권의 자정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들의 떡값 문제 때문에 시작된 논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희들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도리어 이분을 승진 발령을 했어요. 있을 그 통상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두 번째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검찰에서 업무 배제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업무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다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고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껌껌이 검사에 탄핵을 할 거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검사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거고요.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도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한다면 저희들이 탄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입법 권력에서 지금 제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사들 탄핵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예, 그 자리에서. 도리어 최초 보고된 걸 아시는 것처럼 4명의 검사가 보고가 됐었습니다. 4명의 검사가 보고됐고 두 분은 좀 더 이 직급이 두 사람보다 좀 하위 직급이었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당내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이쪽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선거법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해서 이탄희 의원이 관여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걸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탄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위성정당 방지법,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의 대안으로서 말씀하셨는데 그 법으로 과연 그 위성정당이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있는데요. 가령 그 사전적으로 막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위성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이 된 이후에 그 법이 적용되는 과정들은 지난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지법이 아니고요. 사후에 대응하는 법이라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 사전적으로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 여당 시절에 만든 법이기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뭔가를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보완 질문 예. 아까 말씀하신 드린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작년 올 7월에 그 가령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7월에 그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까지도 돌아가셨거든요. 그 산재 그 부자가 산재에는 아주 상징적인 우리나라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논설실에서 보면 각 당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간 논평이나 입장들이 어떠한가를 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가장 먼저 논평이 나온 데가 국힘이었습니다. 근데 국힘의 그 논평이라는 게 실은 이게 정의당 수준의 논평이 나왔어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왔고 민주당 그 제가 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도 2, 3일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저희들이 이제 매일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들이 어떤지 그것들을 보는데 민주당 것을 보면 조금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있는지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뭔가 진정성 있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여당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정도의 수준, 구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입장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여야 있고 이제 정의당까지도 보면 입장들이 정의당은 또 최근에 또 힘들어진 상황이고 보고 오히려 그런 그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더 요즘 최근 들어서 가령 일요일 날도 논평이 2-3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뭔가 이 국민의힘이 더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것인지 내부 움직임들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위성정당 문제는 그 100% 규제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위헌 시비도 있고요. 저희 지금 아마 그 정개특위나 그 이탄 의원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적 규제를 좀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역구에 일정 정도 그 후보자를 낸 정당에만이 이제 비례 연동형 비례에 좀 참여할 수 있게 지금 그런 정도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일부 헌법학자들 주장에는 그것도 그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가 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이런 그 정당 비례 명부 제도가 그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는 나라에는 아예 비례 전문 정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 반론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후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이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그 위성정당 어떤 그 비례로서 만들어진 정당이 이후에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더 막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그 같이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당 통합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들이 고민스러운 지점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하고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7월에 하청 노동자 산재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주요 당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변인단이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메시지를 내는 게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사회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좀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야 된다는 지적이 하나 그거는 저희가 이태규 실장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조금 이 현안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여야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저는 일정 부분 제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그래도 제1당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의제, 그 노동부 의제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나름 그래도 저희가 좀 이 보수적인 진보적 입장에서 균형 잡히게 다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충분한 대안들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우리 당에서 보면 그 대변인 논평보다는 그 상임위원회 또는 그 을지로위원회 등의 활동은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직접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환노위 같은 경우에도 직접 노동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실제 뛰는 활동들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되지 않지만 굉장히 그 현장을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지적처럼 그냥 말뿐이다라고 좀 다르고요. 저희가 실제 그 현장에서의 활동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 대안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 저도 원내대표 되고 나서 여러 그 민생 관련된 현장의 피해자들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직접 뵙고 해보면 그동안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개별 의원 개인 차원에서 또는 그런 을지로위원회나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은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정 SBS 보도본부장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 정치적 이슈를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뭐 여야가 다 총선 체제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총선을 앞둔 올 연말에 그 이른바 쌍특검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50억 클럽 특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의 배경은 여러 그 해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 국힘 내부에서조차 그 어떤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런 균열을 통해서 이탈표가 생기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나 이른바 거부권 그런 부분들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또 있었고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총선을 정책 대결 이런 건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그런 특검들이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당 안팎에서도 다시 정쟁으로 또 총선을 몰고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쌍특검 추진하시는 거에 대한 뭐 총선에서의 효과 이런 걸 좀 기대하시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책과 정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 어떠한 논쟁도 정쟁화되지 않는 경우도 없고요. 또 정쟁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국은 그 유리한 쪽은 그걸 공격하는 쪽은 이게 정책적 이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쟁이다라고 만들고 싶은 게 일종의 프레임 싸움입니다. 항상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 문제가 단순히 뭐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가게 된 배경에는 여당의 선택이 있었죠. 여당이 진짜 금년 중순쯤에 이걸 받아들였으면 이렇게까지 올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안 자체를 오랜 기간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법사위에서도 법사위 통과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와서 지금 부인된 상태로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도리어 역으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총선의 시기와 가까워지게 이 쌍특검 문제가 지금 현안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저희가 의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요. 그리고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정쟁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50억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이 중요한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검사 또는 뭐 판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김만배 씨의 그동안 사회적 자기들의 역할을 그 법조계 출입을 오래 하면서 쌓여진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멘토 비슷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더디게 이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보통의 검찰이 수사를 할 때면 핵심 그 관계자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휴대폰을 비롯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데 거의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그 1년이 넘게 이것도 쌍특검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박영수 씨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제19 감사기 연속선상에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앞에 나와서 그러는데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중대 범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폐 위조하고 주가 조작입니다. 예, 이거는 시장 경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위조는 그렇게 큰 범죄 유형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주가 조작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반면에 그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엄단하거나 또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 차원의 조치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영분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수 당시 이 영부인 이전에 이미 그 검찰 특수부에 중요한 지위를 맡고 있었고 검찰총장 지위에 있었다는 이 배우자가 그런 직위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검찰 권력에서 독립된 기구의 그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조금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기왕에 좀 여쭤본 김에 이 특검 문제 지금 보면은 아까 당론 말씀하셨지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이게 이제 이달 30일하고 다음 달 1일에 국회 열릴 때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때 그 지금 말씀하신 특검들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당의 균열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그게 좀 그 정치적인 시계가 좀 더 흘러간 다음에 다음 달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특검 추진의 시기에 대해서 뭐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휘를 하시는 거니까 이 특검 추진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그 타임테이블을 한번 좀. 뭐 이 자리에서 타임테이블 구체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저는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가 사실 이제 처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60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 그 임시국회 일정이 확실치 않고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12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8일, 그러니까 정기국회 내에선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저는 시기를 조절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원칙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 목표 그리고 어떤 그 목표가 과반으로 일당이 되는 건지 그냥 일당이 되는 건지 목표 내년에 한 의석이 몇 석 정도 얻는 걸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석이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내년 총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보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00석 목표로 하는 이게 아주 일부에서 나왔는데 내년에 한 150석 과반 정도로 얻을 거로 보십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도 제가 지난번 강서구청 선거했을 때 우리 당이 잘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0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고요.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의석수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 때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그때까지 당 대표를 계속 하고 계실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하실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이재명 우리가 당이 선거라는 것은 이 공식적인 아이는 당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선거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선거 승리가 절박하신 분이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선거가 흐르는 국면마다 정치는 그에 따른 그 결심과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간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선거 국면에 따라 다양한 그 이재명 대표님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판단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관련되고 있는 그러면은 최근에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들이 너무 앞서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선거를 어떤 구도로 어떤 이 전략 그리고 이 내년 총선에 우리가 어떤 그 국민들께 무엇을 제시하고 심판받을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게 정해지고 나야 어떤 인물을 영입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어디에 출마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나가야 된다,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전략과 구도가 잡힌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방송 YTN 해설위원 실장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연결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야당의 혁신은 단결과 통합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명계라든지 뭐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개딸 문제도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풀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같은 얘기인데 이제 민주당을 어떤 사람들은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뜻은 이제 뭐 최근에 그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개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생기는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거 말고 민주당이 진짜 그 제대로 된 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새로운 사람의 영입이라든지 진정한 단결과 통합이라든지 내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혁신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혁신은 국민의힘의 시간이고 우리 당이 혁신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그 예산과 관련 민생 법안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도리어 그 여당이 원하는 것은 이런 그 정치적 싸움을 끌고 가면서 그런 중요한 이슈, 민생 관련 이슈를 좀 그 국민적 관심을 멀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은 당연히 국민의힘은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계가 타임테이블이 좀 빨라진 거고요.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또 이후에 혹시라도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안을 비롯해서 민생법안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제1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빠르면 12월 중하순, 늦으면 1월 초순부터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혁신이 다른데요. 제가 여야를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여당은 뺄셈의 혁신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쳐내고 그 여당으로 올려놓은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영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받기 위해서는 일단 쳐내는 게 먼저라고 보는 반면에 야당은 그 거대한 그 정부 여당의 큰 힘에 대항해서 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의 그 여당의 핵심이 비우기라면 야당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건 단결과 통합입니다. 모든 세력들 그다음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좀 더 그 선거 국면의 전면에 내세울 건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과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또는 그 헌신해야 될 분들은 또 나타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우리 당이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폐쇄적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지만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거는 일부 당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이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 공격적인 행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 내에서의 그 상황은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듣고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당내 통합의 에너지로 가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통합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고스란히 저의 모든 정책 책임이고 거기에 저의 모든 것을 걸 생각입니다. 네, 서울청 이종락 편집인입니다. 제가 뭐 질문을 이것저것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서 뭐 얘기를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뺏겼네요. 그래서 뭘 질문할까 하다가 그 대표님 그 말씀 중에 느낀 게 지금 절박하다. 절박하고 혁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좀 바뀌어서 보는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민주당은 절박하지가 않아요. 절박하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전하고 후가 너무너무 달라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굉장히 정말 민주당이 절박하고 정권을 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긴 뒤부터는 굉장히 내색해졌어요. 그게 제 3자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구청장 선거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쪽 강서구청은 민주당이 역대로 강제지역인데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의미부여하면서 그 양당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님이 그 을지로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돼서 정리한다지만 중요한 거는 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혁신의 시간은 지금 여당이고 우리는 예산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한 뒤 12월 1월에 혁신을 하겠다는데 12월 1월이면 공천 다 끝나고 벌써 이제 공천 뭐 다 하고 벌써 총선 못 들어가는데 언제 혁신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장 그 보선 이후에 의사결정 구조가 전부 친명일색으로 다 짜여 있어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제 생각도 뭐 들어가 있지만 객관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입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12월 1월에 이제 쇄신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는 구조는 쇄신이 아니고 오히려 친명 체제가 더 굳어질 것 같아요. 그 위원장으로서 영입하는 인사들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분위기고 말씀드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비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뭐 그 야당 이 당의 대통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로 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당의 대통합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느낌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느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그 비명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명계를 어떻게 설득하고 아니면 쳐낼 건지 좀 총선 구도를 뭐 조금 시간이 있지만 좀 말씀하셔서 어떤 당의 대통합이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 일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볼 수 있기에는 늘 정당의 활동이나 혁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늘 바둑의 격언대로 두 가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손 따라 두면 진다. 그리고 묘수 3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혁신은 상대의 혁신이 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초조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한 방에 그리고 어떤 묘수 한 번에 뭐 지지도가 바뀌거나 판세가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조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시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의 안들이 말은 뭐 말씀 많지만 제 보기에는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방향도 잘못됐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혁신안조차도 실제 그 국민의힘에서 얼마큼 수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2월 말쯤 되면 중하순쯤 되면 그 국민의힘 혁신안에 대한 평가가 그 성적표가 국민적 성적표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10월달에 그 강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면서 국정감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때 상당히 많은 의혹, 그 국민적 관심사도 제기됐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제가 주문했던 건 다른 거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에 그 집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스란히 예산안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탄핵 문제가 일부에서 자꾸 나와서 탄핵도 제가 일부 기자분들한테 얘기한 건 제 입에서 나가지 않는 탄핵의 얘기는 당론이 아니고 전부 다 개별적 입장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2월 중하순 1월 달 얘기한 거는 공천 마무리가 되기에는 빨라야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저희들은 결국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등 또 선거제 개혁 문제가 다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1월 달 우리가 12월 중하순부터 1월 말 2월 초순까지의 정치 개혁의 시간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당의 실질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시간은 그때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늦지 않다 보고요. 인재영입은 어느 당이나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례적으로 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것 자체가 조금 약간은 좀 김기현 당대표의 현실을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과거 어느 정당이든 인재영입과 관련된 총괄 책임은 당대표가 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얼만큼 그것을 공정하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인재를 영입하느냐가 문제이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맡았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당이 친명 일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친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그동안 정치하면서 누구 이름 팔아서 정치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과거 원내대표 선거 준비할 때나 실제로 그 이전에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차담을 해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식사는 물론이고요. 저는 뭐 특정인에 제가 기대서 정치해 본 적이 없고 저를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 그 하루에 친문, 친이낙연, 친명 이게 다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친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 당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그런 걸 잘 해내느냐가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역량이고요. 지금 우리 지도부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한때는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도 계시고 또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분,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양하게 좀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십니다. 당장 저하고 같이 하는 이계호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도 이낙연 대표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일단 당내에서의 통합과 그다음에 이후에 좀 더 열린 자세로 외부의 좋은 분들을 함께 영입하는 과제는 1차적으로는 당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저 역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당이 폐쇄적으로 가거나
특정 그 어떤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고 저도 그렇게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 이종락 편집인께서 또 질문하실 게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금 이따 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다가 조금 질의와 답변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그 다음 하실 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해주고 답변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주로 정치 질문이 처음에 정책 질문이 나왔는데 정치 질문 위주로 가고 있어서 그 원내의 가장 중요한 현안, 즉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입법하고 예산 심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요즘에 이슈, 특히 요즘에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소위 민생과도 관련돼 있으니까 입법과 예산에 관한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박성호 이투데이 편집부장님 해주십시오. 네, 이투데이 박성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져서 이제 11월 요달 말 정도 되면 제2구권이 행사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를 통과시키시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헌법상 노동권의 뭐 최소 기본권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이런 멘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노동권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 건지,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노동권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건지, 뭐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노란봉투법을 뻔히 다시 돌아올 걸 아시면서도 통과시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이 역사를 좀 거슬러 가면요, 저도 이 법을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19대 국회 초선 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강제 진압 이후의 문제였죠. 그 많은 노동자분들이 손해배상에 몰렸습니다. 내몰려가지고 연이어서 그 비극적 선택을 하신 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주도했던 분이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는 당시에 은수미 전 의원께서 이 이슈를 같이 주도를 했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역사를 거슬러 보면 사회적 논의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사회적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담론으로 된 거는 한 10여 년이 넘는 이슈였습니다. 이 노동법의 이 노조법,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노사 협상의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한 규정이고, 두 번째 규정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물리는 것을 제한하는 건데요. 먼저 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 입법으로 판례로 인해서 이 법과 동일하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 수준을 모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파업에 참여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그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 자기 책임성을 물으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법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거부해서 안 된다, 이런 게 저희가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가 단순히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한, 기업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노조의 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그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결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과의 협상 문제는 실제 지금 우리 구조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체인점 같은 경우, 체인점이라든지 또는 이 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이어지면서 실제 중간에 하청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임금이라든지 또는 노사 환경과 노무 환경, 노동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이나 협상권이
거의 없거나 또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결국은 원청 사업자, 사업을 발주한 원사업자의 결심이 중요하고 그쪽과의 교섭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변화된 노동 현실을 반영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법에 따라 그 경영계 쪽에서 경제계 쪽에서는 상당히 특히 이 조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그 경제계에서 어떤 그 수정 제한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하청 지하청 구조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협상 구조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구조를 좀 더 단순화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하에서라면 저는 그 만약에 그 경제계나 또는 여당 측에서 수정 제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입장은 여당 측이 전달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수정 제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코리아일들 총괄 성무께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관심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서울시티 메가론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경기도인데요. 모 시의원이 이제 여론조사를 간접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의 70%가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근데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그 표시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당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문제는 OX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개발에 대한 욕구, 발전에 대한 욕구를 부인할 수 없고요. 또 서울특별시, 서울이 갖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해당 지역인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안양, 광명, 과천, 일산, 하남 등등 포함해서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는 걸 원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찬반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고 다만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이 총선용 그 포퓰리즘이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는 것도 상당히 현실성 없다라는 얘기도 또 얘기합니다. 동일한 조사를 보면 찬성이 말씀하신 대로 한 70% 나오지만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도 한 70%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어쩌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데 이 문제를 저희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포와 관련돼서 제일 현안은 5호선 연장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5호선 연장을 예타 면제를 통해서 내년부터 빨리 해서 조기에 그 5호선 연장을 해주는 것은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고 왜냐하면 김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5호선 연장입니다. 필요하면 9호선 연장 방안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도 그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도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집중, 젊은 층 인구의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그 젊은 층의 집중으로 인해서 출생률 저하의 그 원인으로까지 작용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5국 3특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서울에 버금가는 지역의 500만에서 한 800만 정도의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그 개발 전략을 확정하자는 겁니다. 그런 안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수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라 생각을 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우리나라에서 제1의 도시가 아니라 인근하고 있는 도쿄, 상해, 또 뭐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그런 글로벌 시티하고의 경쟁력을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면적을 넓히는 방식은 과거 개발 경제 시대에 담론하니까 서울이 계속 그렇게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최근에 도시 발전의 핵심은 이 밀집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밀집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에 거꾸로 역행해서 외곽에 이렇게 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도시의 볼륨을 최소한의 도시의 볼륨을 갖고자 하는 시대의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 중심부의 밀집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어떤 사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융합해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지금 글로벌 시티의 다들 핵심적인 고민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김포 편입이라든지 뭐 거기 김포 편입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까지 다 편입하는 방식은 그런 글로벌 경쟁력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은 패널 질문들을 다 해주셨고요. 마무리 반으로 추승호 회장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1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추승호 회장. 오늘 우리 편집인과 홍 원내대표님의 그 토론을 듣고 있으니까 편집인도 그렇고 이 원내대표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바쁘신 시간 내주시면서 모든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홍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추승호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질문도 있었고, 제가 민주당의 입장과 또 제 개인의 정치적 생각을 전달하기에는 짧지만 그래도 저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에 대한 질책 잘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주당,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 나아가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